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지권 소송입니다. 그 대지권 소송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좀 구별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빌라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빌라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공동주택법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밖에 없고요.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이고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인데 면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 그러니까 지하층까지 포함한 합계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200평을 초과하게 되면 연립주택이고요.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 그러니까 호실별로 소유를 하고요. 개별 등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5층 이상 4층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3층 이하라는 것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1층에 그 주차장 필로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층수를 안 칩니다. 그러면 1층은 필로티고 2층, 3층, 4층, 5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층수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층만 감안합니다. 지하층은 감안하지 않고요. 지하층을 감안하는 것은 면적을 산정을 할 때는 감안을 하는데 층수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와 개별 등기를 하고요. 단독주택은 단독 소유와 단독 등기를 합니다. 건물을 하나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것이고요. 층수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상 층수만 고려를 하고요. 지하층은 제외합니다. 1층이 필로팅 구조인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다만 주택 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의 주택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 보통 이제 헷갈리는 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인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구분 소유하고 개별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그 구분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차이가 연립주택의 경우는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인데요. 요게 아까 필로티는 이제 층수에서 제외를 하고요. 1층, 2층, 3층, 4층이고 그 주택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연립주택이고요. 요 사례는 뭐냐면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1층은 필로티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1층, 2층, 3층, 4층인데 면적이 지하층까지 포함해가지고 6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그 다세대 주택으로 이제 판정을 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판정하죠. 다가구 주택의 예시는 내가 마찬가지로 면적을 판정할 때는 지하층이 들어가지만 층수를 판정할 때는 지상층만 판정을 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층 필로티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2층, 정확하게 2층, 3층, 4층 그리고 면적이 3층 이하인 경우에가 다가구 주택이고 면적은 지하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하고 토지 인도시까지 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대지권, 속된 말로 대지권이라는 거, 등기법상의 이제 그 대지권이라는 거는 우리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땅은 영원한데 이제 그 우리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요. 토지는 영원하고 건물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둘 중에 어떤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가 훨씬 더 강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하고 토지 인도시까지 지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택 그 건물의 소유자가 어떤 대지권, 그죠? 대지 사용권이 없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건물 철거 등의 어떤 소송을 했을 경우에 이 판결은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몇 층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7,400만 원 및 뭐 그다음에 2021년 8월 7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만 2,03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대지권만 낙찰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대지권만. 예, 특히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아까 분류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내가 그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하고 토지 인도시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이 어딘지는 지금 뭐 인천이라고 돼 있긴 한데 큽니다. 상당히 그 금액이 큽니다. 월 73만 원 정도면 뭐 상당히 큰 금액 아닌가요? 국민연금으로 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많은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 대지권 없는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이런 없는 그 대지권만을 낙찰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상당히 이게 이걸 바탕으로 지료를 받을 수 있고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위에 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 지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또 경매 청구를 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낙찰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계속 최저 매각 금액이 낮아져서 저가에 낙찰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만 상당히 대지권 경매가 각광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이에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소송에 있어서도 건물 철거 및 지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에도 처분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료는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 신청 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건물의 존재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의 가격이 아니라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지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감정 평가를 하면 어떤 법원에서는 그냥 나대지 상태의 경우에는 1억 원인데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의 제한을 받아서 7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의 법원의 실무에서는 그 나대지 상태에 그러니까 건물이 실제로는 있지만 건물이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한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최저 매각 금액을 설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끔은 건물의 존재로 인해서 소유권의 제한을 받는 금액을 감안한 감정평가 금액을 최저 매각 금액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담당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1 타경 8619 사건인데요. 창원지방법원 진해에 있는 땅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대지고요. 감정 금액은 8,242만 원 정도 나왔어요. 1차에 매각이 됐습니다. 감정 금액을 초과한 119% 정도의 매각이 됐고요. 2차는 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요게 해당의 그 땅에 소재하는 건물이거든요.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옆에서 보고 확대를 해보면 요렇고, 가장 크게 확대를 해보면 요런데,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새 건물이죠. 예, 새 건물이에요. 여기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억 1,77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제시외 건물의 소재로 인해서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이 8,2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 최저 매각 금액이 낮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 보시면 이거는 8,200만 원 스타트를 끊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그 실무에서는 1억 1,700만 원으로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8,200만 원으로 기재를 했어요. 그럼 이때부터 해서 119% 해가지고 9,800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만약 이 금액으로 시작했다면 이 금액에 뭐 110% 만약 119%였다고 하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가끔 보면 제시의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 제한받는 토지의 가액으로 최저 매각 금액으로 산정한 담당자도 있고, 상당 부분은 대부분 다 그 건물이 비록 존재하지만 나대지 상태의 평가 금액인 1억 1,700만 원으로 최저 매각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더라. 근데 가끔 이렇게 되면 더 좋습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요거 낙찰 받으신 분께서는 이제 건물 소유자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겠죠. 그죠? 지료를 내놔라. 또는 그다음에 뭐 철거해라, 이런 소송을 하겠죠. 물론 이 그 건물 소유자는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건물 철거는 안 된다라고 방어를 할 수 있죠. 다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지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료 연체 시에 그 연체된 지료 채권을 집행 채권으로 하여 지상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도중에 당사자 간 토지 또는 협의를 통해서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낙찰자가 이 토지를 이 건물 소유자한테 팔거나 또는 건물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을 이 토지 소유자한테 팔거나, 그런데 어느 경우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좀 더 위에 서 있습니다. 협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대지권 낙찰을 전문적으로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좀 도가 지나치게 너무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법정지사권,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철거 주장에 대해서 법정지사권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지료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조금 어려운 영역인데요. 법정지사권도 있고 뭐 관습법상 법정지사권도 있다,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뭐 구별을 두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됐으면 그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셔도 충분하거든요.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전세권 설정 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그 외에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증세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해 그 소유자가 달리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민법 305조에는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민법 제366조에서는 법정지상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그래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낼 때까지 건물의 형태를 갖추면 인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물로 이제 부동산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토지가 있고 하나는 건물이 있어요. 부동산 두 개밖에 없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붕, 지붕, 주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추지 못하면 건물로 인정되지 못하고 토지 위에 정착물 정도로만, 구성물 정도로만 인정이 돼요. 토지와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소유권이.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건축 중이었던 경우에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다 낸 때까지, 그러니까 잔금을 낼 때까지 최소한의 기붕,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매수인, 낙찰자가 잔금을 내기 전까지 지붕, 기둥, 지붕, 주벽을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럼 별도로 부동산이 탄생해 버려요. 건물이.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별도의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새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판례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낌새가 보인다고 하면은 빨리 잔금을 내셔야겠죠. 그죠? 예. 건물 재건축의 경우에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지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은 토지와 지상 건물 중에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되고 구 건물이 멸실되고 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는 판례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이제 그 공유 관계에 있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도식화 좀 시켜 놓은 건데요. 이거 보면 1번의 유형의 경우는 A와 B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A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이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뭐 X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토지에 A, B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은 A만 소유하고 있었을 때 건물에 관한 건물 근저당 설정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소유권이 바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 달라요. 1번하고 2번 유형은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법정 지상권이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A, B였다. 여기도 건물 소유자가 A, B였다라고 하면은 법정 지상권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4번 유형에 있어서는 3번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그 소유권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이게 X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거는 4번 유형에는 토지 소유자는 A고 건물 소유자는 A, B가 공유인 상태에서 건물의 A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경우에 있어서 이게 X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법정 지상권 성립되는지 여부인데요. 3번, 4번은 다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는 A의 권리 포기를 보기 때문에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경우는 아까 1번, 2번 유형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건데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일단 같고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토지의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가 소유자가 X로 넘어간 경우, 여기는 건물 A, B 지분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가 X로 넘어간 경우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모두 성립합니다.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이 경우 모두 성립합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령 법정 지상권 성립된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를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정 지상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2년이 기간이 경과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료 연체를 이유로 법정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물 철거 소송 이런 걸 제기하면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다투겠죠. 그러면 그 소송이 뭐 1년, 2년 지나가 될 수도 있어요. 설령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지료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소송 중간이라도 건물 소유자는 지료를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소송하고 있다고 해서 지료를 안 주겠다 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2년이 지나가면 설령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법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도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한다 라는 거고요.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건물 철거 또는 뭐 이런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송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해야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 중간에라도 그 기간을 포함해서
모두 2년 이상 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소송 중간에라도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